우리나라는 대의 정치를 표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신 그 정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여론 정치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 과열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더불어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계획 조달 계획서는 기존엔 투기 과열 지역 내에 3억 이상 주택에만 한정했던 것이 이제는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3억 이상 또는 그러면 조정제약 대상은 좀 싼 빌라 말고는 다 포함되겠죠. 아파트는 다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을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범위는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 집값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겠다는 포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집값이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집값 너무나 올라요, 진짜. 제가 요전날 방송에서도 이거 부동산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기정 수석이 정책수석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택거래 허가제까지도 이 얘기를 해봤어요.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죠. 그거 그냥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님께서 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 중에 보니까 아침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값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값 걱정, 정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집값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집값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 심도 있게 좀 토론해서 정책을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100분 토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집값에 대한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것들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검찰 개혁 얘기만 엄청나게 나오고 정치 얘기만 맨날 총선 얘기만 나오지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도 이 집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총선을 그 3도시 무효화로 내세우기도 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집값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 돈 있는 사람들은 이때 산 집들이 확 올라버렸다며 또 얼마나 박탈감이 클까요? 이렇게 다 집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현금 부자들은 살 수 있잖아요. 떨어진 집값. 지금 집값이 15억인 집값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면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신분당선이 어디로 가요? 원래는 용산에서 호매실까지 가요. 소매실까지. 근데 지금 호매실 가는 4개 구간이 개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예타 통과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과 호매실에 하루아침 호가가 2억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2억이. 시장은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뛰고 있어요, 부동산이. 이게 너무나 허탈하지 않겠어요? 현금 없는 사람들 너무나 허탈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거 지금
논평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절차를 한번 볼까요? 아주 깐깐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서 9억이 넘는 주택을 사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려 15가지의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15가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아예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우선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가 그 계획서를 보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신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서류를 다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사 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예 9억이 넘는 주택은 예외 없이 정해준 증빙서류 15가지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한 것입니다. 조달한 자금 가운데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다면 예금 잔액 증명서와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주식 매각 대금이었다면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까지 합쳐서 제출해야 됩니다. 현금,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 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청 진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는 존속 비존속 관계 부모가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뭐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 서류도 당연히 내야 되겠죠.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되지 않는 지역이 풍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매로. 다시 말하면 돈이 생긴 것 자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많은 비판이 있죠.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한 7, 80%는 이런 비판을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비판이냐면 현금 부자들만 더 부자되고 서민만 더 손해본다. 또 사다리를 잘라버렸다.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을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그리고 규제 정책만을 펼칠 것인가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과연 정책이 시장을 이길 것인가? 집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무주택까지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 것인가? 또 집을 가진 사람은 적폐이고 물리쳐야 할 대상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두고 보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비판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제가 지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집을 사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자금 계획서를 꼼꼼히 하라는 겁니다. 15가지의 서류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미리 확인해서 집 산 사람들을 여행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020년은 또다시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감을 끼고요, 일부 자금은 자기 돈으로, 다시 말해서 자금 계획서에 맞게 쓸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2020년은 전세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를 것 같은 전세에도 한번 맞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집 사려면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